이렇게 첫 만남이 생각나더라고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한희 선생님이 저 몇 시간씩 강의를 하신 후에 저한테 저희들에게 저는 강의를 끝나신 후에 다음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저렇게 많이 아시고 모르는 거 없으신 분이 지금 공부 계획을 다시 세우신다고? 이런 얘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공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공부의 끝이 어디지? 계속 끝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시작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 그때 정말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인문공간 세종이라는 공동체도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고 이런 사회를 만든 것도 처음입니다. 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선생님 강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다시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셨을 때 저는 저 혼자 선생님이 영원히 나이를 들지 않는 피터팬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름에 선민선생님께서 캐나다 갔다 오시더니 허남진 선생님께서 우리랑 공부를 하고 싶대요 이랬어요. 그 피터팬 같은 선생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은 선생님 옆에서 우리도 나이 들지 않게 공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는 9월, 10월, 11월 세 번에 걸쳐서 일본에 갔던 조선의 관리들이 썼던 그 기록물, 통신사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그걸 한 달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전체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읽어나가면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세 번에 걸쳐서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는 연행사, 조선의 관리들이 북경에 갔을 때 듣고 보고 느꼈던 거를 쓴 기록물들이 이 한국에 한 1000종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벌였던 전쟁이라기보다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거죠. 임진왜란으로 알려져 있는 16세기 말에 7년간에 걸친 그 전쟁인데 그때를 전후해서 두 나라 사이에 일본이 왜 침략하게 됐는지 그 침략하는 과정에 중간에 끼었던 찌시마라는 섬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근데 그거를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조선과 일본 그리고 찌시마의 주박. 주박이라는 말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틀 속에 갇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조선하고 일본이 서로를 바라볼 때 찌시마라는 창문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창문 속에 창틀 속에 서로가 갇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9, 10, 10월에 읽었던 글들 중에 관련되는 이제 자료인데 옆에 있는 이제 한문처럼 쓰여진 글이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그 소로분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렇게 글을 보면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런 글들이 보이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여기 요런 요 후자가 있죠. 여기 요거를 일본말로 소로라고 이제 읽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입니다. 이제 그런 그 형태의 글을 이제 소로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글들이 그 일본 한 16세기부터 19세기 이 중후반까지는 일본의 모든 공식 그 기록물은 이런 형태의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업계에서는 이런 그 글들을 읽고서 분석하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매일 하고 있는 이제 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이제 통일했던 조선 침략을 감행했던 이제 원흉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일본을 거의 통일해 가면서 이 끝에는 여기 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종. 요게 이제 일본말로 소라고 하는데 소씨인데 송씨인데 이 송씨가 츠시마의 그 탑입니다. 다이묘라고 하는데 대명이라고 해서 뭐 한국에서 소설들도 나오고 그랬죠. 이 사람한테 보낸 그 명령서입니다. 명령서인데 그래서 소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현직의 다이묘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 그 아들이 다이묘가 되겠죠. 일본은 당시에는 모든 게 군사주의이기 때문에 다이묘는 말하자면 그 군대 지휘의 토에 있는 사람이고 그 군사 조직이 쫙 형성돼서 그것이 그 자기 지역을 통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츠시마의 그 소씨가 다이묘가 그 거기에 그 토비돼 가지고 츠시마를 조금은 섬이지만은 이제 거기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 히데요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1587년에 히데요시가 그 츠시마 부자한테 통고한 명령서인데 그 규슈를 이제 거의 통일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일본이 몇십 개로 쪼개져서 자기네끼리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대를 하는데 히데요시가 거의 통일을 하는 과정에 마지막 그 규슈의 가장 남쪽에 있는 현재 가고시마 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당시에는 사츠마 한이라고 그래서 사츠마 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거기를 복속을 시키고서 이제 통일이 이제 시야에 들어오니까 츠시마 다이묘한테 이제 명령을 보낸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조선을 이제 공격하여 정벌하라고 했는데 그 츠시마에서 그 조선에 자기네가 건너가서 조선 국왕을 데려오겠다고 데려와서 그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할 테니까 그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츠시마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미 벌써 이전에 그 자기가 조선을 침략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츠시마한테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내가 침략을 할 테니까 네가 군대를 끌고서 선봉에 서가지고 그 충성을 좀 바치라고 하니까 츠시마가 큰일 났다 생각해서 이제 그 히데요시한테 가가지고서 애원을 했어요. 공격하지 마시라고. 공격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조선에 건너가서 조선 국왕을 데려와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할 테니까 그 복속하게 할 테니까를 이제 여기 그 참낙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말이 보이죠 이게 참낙 삼낙그가 뭐냐면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복속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군대 동원을 잠시 연기하겠다.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즉시 바다를 건너서 조선에 건너가서 조선 국왕을 데려와라. 만약에 지체가 되면은 즉시 잘못 타이프를 쳤네. 즉시 바다를 건너서 조선을 주벌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죠? 황당한 얘기죠. 그 조선은 이때 그 갈등이 없었어요, 일본하고 아무 갈등이 없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제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히데요시 머릿속에는 조선은 그냥 뭐 가서 툭 치면은 넘어질 존재고 자기가 정발할 대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츠시마에서 자기네한테 뭔가 좀 큰일 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그 조선에 건너가서 국왕을 데려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도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은 이 조선에서는 그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히데요시는 조선을 이렇게 그 인식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선이라는 것은 이런 나라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런 인식 그 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찰리였다 이런 그 얘기가 됩니다. 히데요시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조선은 스스로 일본에 복속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조선은 쉽게 정발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선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은 공격 안 하죠. 그 스스로 그 자살 행위가 되니까. 조선은 쉽게 정발할 수 있는 그 대상이다, 존재다 하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츠시마는 조선 국왕을 데려와서 스스로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를 하면 조선은 이리 차도 되고 저리 차도 되는 그 존재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후에 실제로 이제 침략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생각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시 그 일본의 그 지배층들한테 지배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 이러한 일본의 히데요시의 조선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연유한 것일까? 뭐를 근거로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해를 했을까? 조선은 자기 밑에 있다는 타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국왕은 건너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신들은 조선이 위에 있다는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이런 일이 있고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읽었던 그 책인데 그 조선에서 그 일본에 와서 그 츠시마에서 건너와가지고 조선 국왕을 데려오겠다고 이제 히데요시한테 약속을 했는데 조선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 지금 일본이 통일을 했으니까 축하 사절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원을 이제 그 몇 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선에서 내세웠고 그 조건을 츠시마에서 그 채웠어요. 채우니까 그 조선에서 그러면 그 두 나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전국을 통일했다니까 축하 사절 정도는 이제 보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가는데 그 통신은 뭐냐면 신을 통한다, 신의를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 그 1590년 아까 그 히데요시가 명령했던 그 3년 후에 통신사가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조선에서 갔던 그 통신사들의 그 조직에 그 넘버 2가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성일. 황윤길이 이제 정사가 되고 김성일이 부사가 됐는데 이때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을 대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쓴 글입니다. 그런데 김성일이 쓴 이제 자기 그 밑에 있는 관료한테 쓴 글을 보면은 그 츠시마는 그 조선의 동쪽 울타리다 이런 그 인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츠시마는 조선을 그 일본으로부터 지켜주는 동쪽 그 방패라는 뜻이에요. 그런 역할을 츠시마가 했기 때문에 그 관시를 그 이제 열어준 거죠. 열어주고서 관시는 뭐냐면은 그 부산에
그 외관을 지어주고 외관에서 찌시마에서 건너와서 외관에서 머물면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 관시를 쭉 제공해 줬는데 이거는 뭐냐면 찌시마한테 그 어린아이의 그 젖줄을 이제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이런 인식을 이제 그 다른 대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찌시마는 그 번신이라고 했잖아요. 번신. 조선의 이제 신하로서 그 조선을 섬기는 그 속국의 법도를 이제 지켜왔고, 찌시마는 그 해마다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선에 바쳤다. 이게 뭐냐면은 이 찌시마가 이제 조선에서는 골치가 아팠어요. 골치가 아팠는데 그 왜 골치가 아팠냐면은 얘네들이 그 먹을 게 없으면 조선을 이제 쳤거든요. 왜구지를 했기 때문에 왜구를 하지 말고 와서 먹고 살게끔한 그 조치로서 부산에 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이제 이익을 받고 자기네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해마다 공짜로 그 상당량의 쌀과 콩을 줬어요. 무료로. 조선도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출하부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면서 그 형식을 어떻게 취하냐면 찌시마에 가서 조선한테 그 왕한테 조공물을 바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답례로서 무역을 하게 허락해주고, 그다음에 그 공짜로 쌀을 주고 이런 형식을 취했거든요. 이걸 보면 그 조선은 그 찌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찌시마는 일본의 이제 일부 영토인데 찌시마는 조선의 이제 속국이다 하는 입장이었고, 찌시마도 이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 무역을 허락받고서 행하는 것이 되죠. 찌시마는 대대로 토산물을 조공물을 가지고 와서 대궐의 머리를 조아리고 바친다. 해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찌시마는 조선을 지키는 동쪽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근데 그 대가로 조선은 찌시마가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그죠? 그 무역을 하도록 이제 외관도 이제 지어주고, 외관은 찌시마의 생존에 걸리는 젖줄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조선에서는 이 야만인들을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일본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낙차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통신사가 일본에서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통신사가 가니까 히데요시가 조선 국왕한테 답서를 이제 보냈는데, 이 답서를 이 찌시마에서 그 위조를 좀 했어요. 위조를 해가지고서 조선 국왕한테 보냈는데, 그 히데요시 말 그대로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조선 국왕한테는. 그래서 위조를 해가지고 보내니까 조선 국왕이 그걸 받고서 히데요시한테 다시 쓴 그 편지입니다. 편지. 이건 이제 일본 전체에 대한 조선 국왕의 그 이해와 인식이 드러내는 이제 글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 국왕이 이렇게 보니까 뭐 명나라도 친다는 얘기도 들리고 조선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조선 국왕은, 선조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얘네가 지금 이러는 게 이 중국하고 조선하고 예의로서 서로 교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하고는 무역을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통의 나라가 이제 아니어서 이렇게 지금 털어져 있구나. 삐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츠시마에서는 계속 조선을 친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 히데요시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를 원하는데 조선의 길을 좀 빌리고 싶다고, 바다로 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찌시마에서 개작한 그 답서를 보고서 보니까 얘네가 중국에서 그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그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 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 예의도 그 벗어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국왕의 답세를 보고서 이제 그 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조선은 국왕이 죽으면은 그때 당시 사료들을 다 모아서 실록을 편찬해요. 그것이 조선 왕조실록이 되는데 선조가 그 세상을 뜬 다음에 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편찬했던 그 에디터들이 사신들이 이게 이제 그 역사를 그 편집하는 신하들인데 뭐라 했냐면은 이 조선 국왕의 글을 보니까 의기가 능련하여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니 어찌 미개한 오랑캐 지역에서 끝내 없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랑캐 지역이라고 한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 조선은 그 일본을 그 야만인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무식하고 그 사나운 그 나라라고. 그 이 답다에서 치시마는 조선 복속의 요구를 지우고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예정인데 이에 조선은 협조해야 한다고 이제 쓴 거죠. 썼는데 이를 본 조선 국왕과 신하들의 반응이 일본은 유교적 예의 문화에서 제외되니까 네 머리가 좀 이상해질 것 같다. 중국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묘역을 못하고 있으니까 절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이 유교 문화에 밖에 예로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야만의 나라가 됐다. 조선 5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야만인의 나라에 야만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일본을 이해하고서 그 판단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가 못 미치니까 완전히 나라가 맛이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선이 생각하는 조선은 그 문화의 나라예요. 문화의 나라고 이게 이제 일본을 야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문화의 나라라는 거를 이제 그 주장하는 거죠. 이게 자기 인식이 되고 일본은 오랑캐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외구지리나 한다. 침략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조선은 일본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사는 나라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 몇백 년 동안.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일본을 보는 거나 일본이 조선을 보는 거나 서로 그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격차가 엄청난데 그래서 이런 조선의 일본에 대한 타자인식은 어디에 연연한 것일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죠. 조선의 일본에 대한 타자인식이면서 조선 자신의 자기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상호 인식하에서 서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침략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양쪽의 파국적인 결과를 이제 초래한 그 형태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데요시가 그 조선을 친 거는 조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그렇죠? 상대에 대한 판단, 이해를 기반으로 조선을 치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서 침략을 하고 그 결과로 실패를 하고 결국은 자신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이제 인간 행동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도식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각 개인이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에 대한 그 이해, 인식, 지식, 판단력, 신념, 믿음, 확신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의사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과정 속에는 그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타자 인식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지고서 결심을 하고 결론에 이르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범죄도 그렇잖아요. 범죄자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나가잖아요.
자기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 자기 인식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해칠 때는 저 놈은 쉽게 해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타자 인식이 포함되는 거죠. 그 양자 사이의 작용과 상호관계는 그 이해, 인식, 판단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 딱 결정을 내리면 그다음 행동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생기고 이제 결과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짓고 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집단도 먼저 뭔가 있어서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국가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도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뭐 정부 관료들이 뭐가지고 회의도 하고 자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전근대 사회에는 그 집단적인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은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법이 되기 때문에 조선 국왕이 결정하면 그것이 그냥 법이 되고 지령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그 사무라이의 가장 대장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결정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행동 구조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된 거죠. 의사결정이 있고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런 빨간 부분에서 양쪽에 격차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그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침략전쟁이라는 파국 그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하시다가 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왜 행동으로 나가는 거냐. 이거는 그 국가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익.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서 뭔가를 할 때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 이익이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베니피트 될 수 있고, 프라피트 될 수 있고, 금전적인 이해도 될 수 있고, 자기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하여간 전체를 포함해서 이익이라고 할 때,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행동 하나를 하면 해서 이익을 하나 성취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또 행동을 성취해서 이익 두 번째로 나가고, 쭉쭉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나 동시에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본전일 텐데 더 큰 이익을 얻으려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손해 본 거를 또 많이 하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좀 전에 그 대통령 히데요시의 그 판단을 보면 이 사람은 요쪽 길로 나갔어요. 결국은. 그죠? 자기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행동을 탁 나가보니까 이익이 안 돼. 손해로 떨어져서. 이걸 만회해 보려고 더 또 한 발짝 나갔는데 이익을 만회한 것이 아니라 더 손해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거를 그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어떤 구조를 좀 생각해 가면서 차근차근히 따져보는 것이 그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다면은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는 행동으로 나갔을까? 그 침략이라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히데요시의 일본의 의사결정은 무엇인가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루쯤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자기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딱 하고서 그 침략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건 확실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그 조선에 대한 이해, 인식, 그 판단에 기반하고 있었다. 조선이 엄청나게 강했다면은 안 하죠. 자기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침략 안 하죠. 갔다가 그 결혼하다가
결혼을 바위에 던지는 격이 되고 마니까 안 하는 거죠. 그 히데요시는 조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했기에 조선 국왕이 일본에 건너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를 했는가.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린 거 가서 데려오라고.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돼.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렇게 조선국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 꿇으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타자 인식에 관한 이제 물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조선 침략 행위 구조를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조선은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 그 툭 치면 넘어진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의 모든 준비 과정을 보면은 맥시멈 얼마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조선 전토를 정복하는데 6개월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 6개월 걸린 거에 맞춰가지고서 준비를 했어요. 6개월의 준비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식량입니다. 식량, 국량. 식량을 얼만큼 준비했는지,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모든 걸 먹어야지만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근대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군량입니다. 군량. 뭐 자는 거는 아무데나 잘 수 있어요. 아무데나 잘 수 있는데 남의 집 가서 자도 되고 뭐 할 수 있는데 먹을 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억울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이 아니라 7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식량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약탈이에요, 약탈. 조선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거를 뺏어 가지고서 자기네가 먹기 시작한 거야. 근데 조선도 뺏기면 자기가 죽으니까 필사적으로 식량을 감추고 어떻게 뺏기지 않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 그 임진왜란 전쟁의 가장 큰 전개 과정은 먹는 거, 음식을 둘러싼 전쟁이 7년 동안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일본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은 이놈들은 배로 쌀을 부산까지 싣고 올 수 있었는데 그걸 등에 지고서 말에 싣고서 싸우는 데까지 나를 수가 없었어요. 나를 수가. 여러분이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걸어가잖아요. 가면서 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쌀을 자기가 지고서 얼마까지 지고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20일 빨리 걸어도 20일 정도 걸리는데 20일. 자, 2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본인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져요. 그러니까 말에다 싣는데 그 조선은 그때 그 도로가 발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길 좁아. 그리고 꾸불꾸불해요. 말에다 싣고서 일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럼 조선에서 숲속에 숨어가지고 쏘는 거야. 그 급습을 하는 급습. 이제 그게 의병의 가장 큰 그 전투 방법이었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식량을 운반하는 걸 포기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도저히. 그 어떻게 먹고 사냐? 뺏는 거예요. 조선에. 사람 죽이고서 뺏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뺏겼어요. 조선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 죽임을 당하고 뺏기다 보니까 여러 개 생긴 거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혹독한 이제 전쟁이 이제 그 전개가 되는데, 근데 하여간 히데요시는 조선은 약하다. 치면 넘어진다.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준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을 굴복시키면은 이제 자기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익이 없었으면 안 하죠. 그 이익이 그 자기 권력 강화였어요. 일본의 권력 강화. 일본 정치 구조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건 뭐 다른 토픽이 되지만 이제 중국하고 거의 관련이 없어요. 이런 이제 일본의 침략의 행위 구조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이런 이해와 인식과 판단에 기초해 가지고서
여러 번 그것이 맞는지 시험을 해요. 여러 번. 조그만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쯔시마한테 야, 너 건너가서 조선국왕 데려오라고. 어? 그 다음에 뭐 그 편지 보내는 거라 할지. 그 다음에 일본에 자기 그 수하에 있는 그 장군들이 내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해보고 여러 가지 조그만 것들을 많이 실험해 본 다음에 확신이 딱 쓴 거예요, 이놈은. 어? 그래서 치는 거죠, 시작. 그래서 본격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침략이 됩니다. 자, 질문을 그 조선에 대해서 하면은 김성일은 쯔시마를 조선의 속국 그리고 일본을 오랑캐 나라로 이해하고 이해에 따라서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해가 김성일뿐만 아니라 조선의 그 관료들이나 국왕이나 지식인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그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판단과 이해인 거예요. 일본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이제 이해한 거는 다른 사람을 야만이라고 할 때는 그 야만인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이것에 맞으면은 문화인이고 이것의 기준이 안 맞으면 야만인이잖아요. 그 조선인들의 그 기준은 뭐냐면은 유교예요, 유교. 유교적인 제의, 의례, 유교적인 가치 이거를 따라가면은 그 문화인이고 문명인이고 따라가지 못하면 야만인인 거예요. 근데 유교의 가치나 제례나 의례 이런 거에 중시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중국하고 조선하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이 약간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쪽 그 몽고라 할지 여진이라 할지 만주라 할지 다른 모든 나라는 유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절대 유교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야만이냐. 조선일도 그런 이제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 그냥 무식해서가 아니라 이 약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타전식도 형성해가는 겁니다. 조선 국왕과 그래서 조선 일본은 자신 해체 존재라고 여기 더러운 존재라고 여기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타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기본적인 그 방침이 뭐냐면 쟤네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야. 컨택을 안 하는 거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서 쳐. 외구지를 하고 뭐 침략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조선 국왕 선조 관료들은 일본의 문화 밖에 있는 미천한 존재라고 그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납고 무식하고 잔인하다고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그 무섭고 무식하고 잔인하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 19세기에 말하면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됐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고등학교 이럴 때까지 저도 여기 그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무식한 거 아주 잔인하고 걔네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응? 이러한 그 일본에 대한 타자 인식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그렇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양쪽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집단 국가의 그 무행동 구조가 있어요. 조선에는. 조선의 가장 아이디어란 조선이 생각할 때 조선의 국왕이나 지배층이 볼 때 가장 그 이상적인 관계는 일본과 상종하지 말자. 이제 그걸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런 그 정책이 500년 동안 일관이 됩니다. 일관. 접촉은 하지만은 기본적인 노선은 접촉을 안 하기 위한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큼의 시간이 있다면은 접촉을 가끔 한 점씩 하는 한 점씩.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 무한한 그 긴 거리는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접촉이 불가능하니까 접촉을 조금씩 함으로써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신사 파괴네요. 그 마찬가지 이전도.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무행동 구조가 조선 전반기에는 약간 좀 비조직적이었어요. 비체계적이었는데 임진왜란을 당하고 나서는 요 접촉을 통한 무접촉 지향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선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되게 접촉점에만 관심을 둬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그 평화를 위해서 접촉을 했네, 신의를 그 나눴네, 뭐 이런 걸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 무접촉의 공간입니다. 이 사일런스, 침묵,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대개적 거리를 두려고 했고 무시하려고 했고, 이것이 왜냐하면 조선의 권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력에 도움이. 이것이 국민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근대 권력의 또 이제 본질이 되는데, 하여간 이 왕권의 유지, 왕조의 유지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조선과 일본의 상호 인식은 서로를 보는 인식의 낙차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모두 현실, 실제, 사실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 그죠? 납득이 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공의 인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호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뭐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쯔시마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큰 역할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의 상호인식의 매개로서의 쯔시마를 좀 들여다보자, 이런 겁니다. 자, 쯔시마를 보면은 위치가 이게 딱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고 쯔시마가 요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거리도 가까워요. 이 쯔시마 맨 꼭대기에 가서 그 구릉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보면 부산이 보여요. 그리고 이 한일 식민지가 끝나고 한국하고 일본이 국교 정상화가 됐잖아요. 1965년인가? 그러니까 1945년에서 20년 동안은 두 나라가 외교관계가 없었어요. 외교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서로 오가는 사람들이 미립국이에요, 미립국. 근데 미립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졌던 시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쯔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북단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애가 아프잖아요. 애를 들고 얼굴 안에 부산 왔어요. 배 타고서. 그리고 그 아줌마들 시장 보러 부산에 왔어. 그래서 이 부산하고 쯔시마는 교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쯔시마 이 북단에서 가장 큰 도시 후쿠오카까지 가려면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 시바 료타로라고 일본의 유명한 여행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다니면서 각재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하고서 글 쓴 거 보면 쯔시마 가서 글 쓴 것들 재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 되기 전에 자기들 얼마나 부산을 엔조이했는지. 가서 술도 마시고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위치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조선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쯔시마를 항상 밑으로 왔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쯔시마의 확장이야, 확장. 그래서 더 아래로 본 거예요, 더 아래로.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얘네가 상종을 하지 말자, 상종을. 그래갖고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쯔시마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보는 창문이에요. 안경인 거죠, 안경. 이 안경이 제가 여기다 까만 그 색깔을 칠하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잖아요. 노랗게 칠하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했던 거고, 거꾸로 일본하고 조선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이루가 있잖아요, 이루.
조선에서 밑으로 갔잖아요. 찌시마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찌시마는 항상 그 일본 중앙에 대해서는 뭐 100% 복종을 하고 절대적으로 모셨던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을 보는 일본의 창문은 찌시마인데 찌시마가 아래에 있으니까 가에 보니까 조선이 상대를 하는 데는 찌시마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찌시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시마하고 상대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조선을 이제 밑으로 본 거야. 그 다음에 찌시마가 가끔 일본 그 중앙에 선물을 갖다가 주는데 어떤 선물을 많이 갖다 줬냐면 조선에서 봐선 호랑이 가죽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일본의 중앙에서는 조선이 찌시마에 조공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조공. 그 호피가 당시에는 가장 귀중한 그 선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비싸고.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조선이 가끔 그 호랑이 가지고 조공도 찌시마한테 바치고 뭐 보니까 얘네들이 가서 무역도 자유롭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선을 잘 밑으로 본 거죠. 그 일본이 볼 때는 찌시마가 조선을 보는 이제 창문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찌시마는 조선과 일본의 이제 매개자로서 접촉의 매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고 색깔을 씌운다. 근데 이것이 찌시마가 자기 생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게. 양쪽을 이용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왔어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몇 세기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장 잘 나타나는 기술이 뭐냐면 문서 조작이에요. 문서 조작. 도장도 다 새겨놓고 완전. 그래가지고 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하고 일본에서 오가는 국서 중에 많은 것이 다 그 조작이 됐는데 다 찌시마에서 한 거예요. 찌시마.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런 편리한 그 매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이런 찌시마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본을 보고 목적에 따라서 일본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상호 이해, 인식, 판단의 이제 굴절이 이제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를 그 비호감을 갖고 갈등의 대상으로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편리한 감정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이것이 각 나라의 그 집권자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근데 이것이 사실 다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배가 없고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통도 엄청나게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 실제에 맞게끔 인식을 한다는 것이 이제 얼만큼 이제 힘든가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얼마나 편리한가도 보여주는 거,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만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얼만큼 편리한가도 보여주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타문화, 타자를 이해하는 거는 현대에 와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이 누구나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3년을 안 먹으면은 이 신체가 기억을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려.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음식을 맛보지 않은 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마실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계속 거기서 몇 수십 년 동안, 몇백 년, 몇 세기 동안 거기서 갈고 닦아온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것이 피부에 이 세포에 다 스며가지고서 전해지고. 어릴 때부터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 먹어봤더니 맛없더라고. 야, 걔네 음식이 왜 이래?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벌써 타자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에 가깝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힘든데, 저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거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먹이를 갖고서 경쟁을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한 5년 정도 하고 10년 정도 하면은 그럼 그 사회를 알게 돼요. 손님으로 가서 여행자로 가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겉만 조금 보고 오는 거죠. 서로 자기들 먹이를 놓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요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하는 것도 알고, 어떤 시스템에서 흘러가는가, 그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정치 권력이 얘네들한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 다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타 문화, 다른 나라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엄청난 인내도 필요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 정보의 소스가 이제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황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 이 16세, 17세에 가면 그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를 안다고 생각해 알지만은 그것을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10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서로 타자인식이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과 일본은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조선은 일본이 아까 동그랬잖아요, 그죠? 동그랬었는데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실제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한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더 찌그러져. 그러면서 거꾸로 자기 자신은 더 반듯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조선은 더 반듯해져. 마찬가지로 일본도 조선이 아까는 동그랬었는데 이렇게 변형이 됐잖아요. 현실하고 떨어졌잖아요. 이 조선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자기도 반듯해져. 이게 피장파장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경제를 할지 정치를 할지 사회 구조가 타자하고 관계되는 면에서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타자 인식과 자기 인식의 맥락은 어디서 이제 나오는 것인가? 이거 쉽게 이제 그 일단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코리아가 있잖아요. 코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잖아요. 저편이 있잖아요. 여기서 타자를 인식하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에 그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락이. 그 맥락을 A라고 하고, 일본에서 작동하는 맥락을 이제 B라고 했을 때, 이 매개자를 통해서 쌓아온 그 인식의 축적이 있어요. 과거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제 맥락이 있고. 동시에 이 매개자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앞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과 타자 인식이 자기 어떤 이익 추구의 하나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 두 나라 사이는 도대체 어떠한 그 축적되어 온 그 인식의 역사가 있는지. 근데 이거를 이게 좀 넓혀가지고 점점 볼 때 그 맥락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맥락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자타 인식의 기저의 그 담론을 이제 형성하고, 그다음 현재의 필요가 자타 인식의 목표를 형성하는 구조를 이제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과제는 뭐냐면 이런 맥락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 격차가 있는 인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맥락을 이제 보는 A, B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봤으면 합니다. JB 그 1은 저편 일본의 그 컨텍스트 B 아까 보였던 거기에 이제 층 1. 그것도 컨텍스트 층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데 일본이 조선에 대해 쌓아있던 조선에 대한 담론, 조선에 대한 인식, 조선에 대한 판단, 그 역사가 엄청나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 몸에 그거를 흡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요소를 또 좀 얹고 뭐 이래가지고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된다면 일본 사람들은 이걸 다 믿었어요. 이 1945년까지도 다 믿었는데 신공왕후라고 있어요. 신공왕후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아들은 천황이 되는 거예요. 천황이, 그죠?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신공왕후가 그 임신을 했을 때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군대를 조선 그 한반도에 보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복했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일본의 한국에서도 1945년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에 무슨 역사박물관이죠. 서울 역사. 거기서 몇 년 전에 일제시대 때에 그 학교에서 썼던 교과서를 좀 막았고서 일본하고 관련되는 교과서를 막아서 그 특별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도덕, 수신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어, 일본어 교과서.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에 전부 끝까지 실려 있는 그 얘기가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미 일본은 조선을 정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와가지고 식민지하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받으라고. 1학년 애들부터 있더라고요. 이게 그림 그려가지고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었는데, 아주 임신한 신공왕후가 조선 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창을 들어가죠. 바위에다가 글을 썼다 그랬어요, 글. 글이 뭐냐면, 조선의 한반도의 삼국은 일본의 개다 그랬어요, 개. 일본의 개다. 그래가지고 바위에다 새겼다고 이제 그 전설에 나오는데,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군사들 중에는 그 바위를 찾으러 다니는 놈도 있어요. 삼국은 일본의 개다 한 거를 찾으러 다니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기에 오늘도 못 찾았다. 오늘도 못 찾았다. 조선을 정복하고서 조선 신라를 마지막 현재 신라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빌었대, 살려달라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니까 신공왕후가 창을 들어가지고서 삼국은 일본의 개다. 앞으로 충성을 바치다. 그래서 목숨을 건네주고서 이제 일본 돌아가서 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오진이라는 사람, 오진, 그 사람이 천황이 됐어요, 천황. 천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천황이 죽고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신이 됐는데 그 신이 하찌만 다이보사째요. 하찌만 대보사. 하찌만은 일본에 가면 신도 신사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 있는 신사들이 하찌만 신을 믿는 모시는 신사예요. 신도 신사. 일본 고유의 신이고, 대보살은 불교잖아요. 불교. 이 둘이 스팝을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만든 하찌만 다이보사츠라는 신인데, 요 신이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의 신이에요.
그 가마쿠라 가보신 적 있어요? 가마쿠라 일본에. 가마쿠라 가면 가마쿠라에 가장 가운데 큰 신사가 있죠. 신사, 일본 신사. 그 신사 이름 기억 아세요? 혹시? 츠르만 하찌오카 하찌만 진짜 츠르가오카 하찌만 츠르가오카 하찌만 신사 하찌만이에요. 하찌만 다이보스를 가리키는 건데 왜 그 하찌만 신사라고 되었냐면 가마쿠라가 일본의 무사 정권이 첫 번째 성립돼 가지고서 그 있었던 수도예요. 수도. 그 새로운 수도를 만들 때 가장 그 수도 안에 가장 가운데에다가 그 무사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요. 신사에게. 그래서 가마쿠라 가면 길 가장 가운데 쭉 올라가서 산에 큰 그 신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츠르가오카 하찌만 신사예요. 이게 무사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찌만 신사가 특히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이쪽 서쪽 일본이에요. 서쪽 일본. 규슈. 그다음에 찌시마 가면 하찌만 거의 다 하찌만 신사예요. 하찌만 신사.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절을 할 때 뭐냐면 절을 할 때 뭘 느끼겠어요? 신공황후를 떠올려. 신공황후. 조선은 일본에 정복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조선반도의 삼국 일본의 개라고 썼잖아요. 개. 일본의 신사에 가면은 그 도리라고 있잖아요. 도리. 그 이렇게 두 개 기둥 올라가 가지고서 젓가락 두 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 조금 지나서 딱 신사에 가면은 상이 두 개 있어요. 상이 두 개 있는데 돌로 만든 상이 대부분인데 나무도 있지만 돌이 대부분인데 그 사자상이에요. 원래는 사자상인데 이게 중국에서 절을 만들 때 절을 지키라는 수호의 그 상징으로 사자상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 하찌만 진구에 가면은 요 두 개 사자상을 신사에 도입을 해가지고 두 개 사자 중에 하나를 바꿔놨어. 뭘 바꿨냐면 개를 바꿔놨어요. 개.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마이누라고 불러요. 고마이누. 고마가 무슨 뜻이냐면 고구려라는 뜻이에요.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라는 뜻도 있어요. 고려. 그래가지고 조선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에다가 개라고 새겨달았잖아요. 그 개가 일본에 건너와가지고 일본 신사에 지켜주는 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마 이누라고, 이누가 일본말로 개거든요. 개. 이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그 조선하고 관계가 좋아질 때는 조선이 건 딱 빼고 병을 고쳐주는 신으로 이제 변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이 지방에 있는 민속하고 습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개가 되는데 또 예술적으로 좀 발전시켜가지고서 뭐 고마 그 인후를 예술적으로 연구하는 그 잡지도 있어요. 이게 보통 그 보편적으로 많은 게 아닌데 이것이 가장 많은 데가 이쪽 조선하고 가까운 지역이야. 서일본, 쯔시마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통신사에 있을 때 하찌만 그 신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쯔시마 같은 조선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어?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뭘.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히데요시가 조선을 칠 때 그 교토에서 출발해. 교토에서 출발해가지고 규슈까지 쭉 오는데 규슈에 그 침략 기지가 있었는데 교토를 출발하기 전에 그 무슨 그림을 하나 그 봅니다. 그 그림이 이 규슈 쪽에서 그 절에서 큰 그 두루마기를 한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보십자고 펼쳤는데 그 펼친 그림이 뭐냐면 신공황후가 조선반도를 정벌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이.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데 이 그림이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깨닫았어요.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뮤지엄에서 전화가 온 거야. 자기네가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뭔지 좀 얘기해 주시냐고.
신공황후 그 그림이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이런 상태에서 쯔시마는 이제 이 조선하고 일본 양쪽으로부터 이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서 양쪽 이익을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그 쯔시마 가보시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논이 없어요, 논이 별로 없어요, 논이. 전부 산이에요, 그냥 산. 그 섬이잖아요. 그 섬도 상당히 막 들락날락하는 해안이. 그러니까 얘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피싱.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외구질이야, 외구질. 근데 가장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던 것이 무역이에요, 무역. 근데 무역이 부산과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무역이 이 사람들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때는 다른 데서 외구를 동원해가지고 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생존을 이제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상태가 이제 가능했던 것이 일본은 굉장히 계속 갈라져 왔었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일본 애들은 엄청나게 싸워 자기네끼리. 오랫동안 싸우면서 생겨난 일본 독특한 무사 문화가 지금도 막 곳곳에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데 조선의 유교라 할지 이런 민속적인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이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일본 정치에 이제 문제돼 있고 뭐 등등 뭐 있으면서 일본의 경우는 이런 맥락이 이제 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히데요시가 이제 뭐를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었냐 하는 목표 지향. 이것도 당시에 이 사람이 조선을 이해하고 인식한 그런 자기 인식, 타자 인식의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맥락이. 히데요시는 조그만 애였어요. 조그만 애였는데 크게 된 거야. 크게. 그러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이게 혈족사잖아요. 핏줄을 두고 타고나느냐. 근데 얘는 의외적으로 미천한 존재였어요. 아주 하급 사무라이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재주가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자기가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됐는데 절대 권력자가 이제 됐는데 이 절대 권력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절대 권력자가 됐을까요? 조금 때부터 자기의 경쟁 상대자를 제친 거예요. 그죠? 적을 제치고 더 커지면은 자기 경쟁 상대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을 증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얘는 못 살아. 권력이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을 소위 이제 통일을 했는데 이게 밑에서 쭈그리고 앉는 다이묘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제는 히데요시보다 높았던 사람도 있어요. 지위가. 그 다음에 히데요시의 적대자였어. 경쟁자였어. 그렇지만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가서 구부리고 앉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이 형성이 됐는데 그 정권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죠? 언제 누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를 뒤엎을지 몰라.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조선을 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히데요시의 목표는 뭐냐면 권력을 중앙 집권을 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로.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든 권력을 자기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위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서 구축돼가지고 전개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속성은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슨 행복이나 복리 증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권력의 수단인 거야. 이제 무자비하게. 그런데 이 국내에서 지금 통일을 했잖아요. 다 복수를 시키고. 국내에서는 전쟁의 씨가 말라. 그런데 권력은 아직 약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단하게 할까?
한 발만 더 나가면 될 텐데 이 한 발이 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나 그 여태까지 연구들은 전부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을 자기가 정복하기 위해서 조선을 쳤다고? 증거가 없어요.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요. 자, 그런 게 현실적인 필요를 자기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하고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조선의 신궁왕후가 정보했었고 뭐 형편없고 어쩌고 하는 그런 쫙 내려오는 그 바탕 위에서 그게 맥락이죠. 자기 현실적인 맥락이 접합이 되어가지고 이런 행동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게 히데요시라면은 이게 애는 충정받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얘는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서 세워놨으니까. 얘는 또 나름대로 군사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이게 권력 구조가 다 이런 건데, 그럼 얘는 요 밑에 또 자기 또 똘만 애들이 있어요. 권력 구조가. 전부 군사 조직이에요. 군사 조직이 착착착 모여가지고서 위에 쇼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요 A, B, C, D, X, Y, Z 큰 다이아몬드는 다 자율권이 있어요. 자율권. 내정은 간섭 안 해. 다 군사 조직인 거예요. 군사 조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으로 한다면 양반 계급이에요. 가장. 지배 계급인 거야. 근데 이 B는 얘는 한 70%는 충성할 것 같은데 30%는 조금 모르겠어. 근데 요 Y 얘는 한 10%는 충성한다고 맨날 떠드는데 90%는 아닌 것 같아. 이 Z는 도대체는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이게 다이묘들이 몇십 명이잖아요. 몇십 명을 전국에 쫙 쪼개가지고 있는데 히데요시가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땅을 통치해주면 거기서 곡식을 걷어가지고서 그 이익을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 재정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히데요시가 갖고 있는 땅, 직접 통치하는 땅이 요 사람이 갖고 있는 땅보다 조금 작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얘가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이. 그리고 절대로 뭐 목숨 걸고 그 내정은 간섭 못하게 하는 거예요. A가 히데요시가 필요하다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A, B, C, X, Y, Z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히데요시 이런 구조에서 전쟁을 통해서 여태까지 권력을 구축했는데 조금 더 한 번 나가면 좀 단단하게 될 텐데 했던 것이 이제 그 조선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조선 인식에 이제 연결해서 가지고서 이제 쳤다는 거죠. 자, 조선의 경우를 보면은 조선은 아까 K가 있으면 코레가 있으면 컨텍스트 A가 있잖아요. 그죠? 맥락인데 A가 있고 A는 여태까지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쌓아왔던 문화적인 맥락, 인식의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에 또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 이주민이 만든 나라, 문화를 전시한 나라. 그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일본 걔네들 거 뭐 전부 우리가 가르쳐 준 건데 뭐. 문자부터 해가지고 뭐 불교부터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가르쳐 준 거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빈 깡통이었어요. 섬에. 어디서 흘러가가지고 사람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디서 갔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에 필리핀에서 해류를 타고서 올라오고 아니면 저기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일본은 그 일본 사람 말로도 그 가오와 히로이라는데 얼굴이 넓다고. 그 뭐냐면 얼굴이 제각각이야. 일본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굴이 진짜 제각각이야. 재밌어요, 아주. 근데 이 한국에 오면은 얼굴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집합대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비슷한데 일본은 제각각이 진짜. 일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몸에 이 털도 많은 사람부터 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일본 이 열도에 들어온 통로가 여럿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류학에서 실제로 그런 조사도 했어요. 그 형질 인류학에서 일본 사람 DNA 조사를 했는데 25%는 조선, 한국, 25%는 중국, 25%는 남방, 25% 아무리 따져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이주민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때의 고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을 건너간 사람들의 인구를 추계해가지고서 통계를 내는 연구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매일 흘러간 인구가. 그리고 그 쌀하고 가장 중요한 철. 먹어야 되잖아요, 쌀은.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지키고 남을 치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게 쌀하고 철인데 쌀과 철만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철 문화도 이 조선에서 건너는 거예요. 특히 가야 쪽에서. 이 조련해가지고서 무기 만들고 하는. 그 다음에 불교도 조선 반도에서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조선에서 간 거야. 이쪽 한반도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쭉 갔는데 조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유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유교가 전달 안 되니까 얘네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이제 우리한테 잘 배워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놈들이 유교를 안 배워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야만인이 돼간다고. 그 다음에 이 삼국 통일시대 때는 해적이 지금 용어로는 왜구예요, 왜구. 우리가 보통 그 보통 명사로 왜구라고 이제 한다면 왜를 그냥 해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고대 때에 이 해적은 신라가 많았어요,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 때에 신라에서 해적들이 일본 규슈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일본 고대 역사서를 보면은 그 한반도에 왜구가 자꾸 건너가지고 죽겠네 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하치만이니 이런 무사들 신들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서일본에. 이 조선서 건너간 이 해적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려 말부터 조선에서 이제 일본의 왜구들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종 때 왜구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배를 몇백 척을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왜구가 셌어요. 그 다음에 이 일본의 왜구가 얼마나 강했냐면 제가 좀 이따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명나라 때 이 황제 때가 이제 가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제 때가 16세기 중반인데 그 1400년 1540년대 후반부터 1567년까지 한 20년 동안 일본에서 시작한 그 해적들이 그 중국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중국이 거의 거덜날 뻔했어요. 거덜날 뻔. 그 큰 나라가. 해적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왜구의 대책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왜구, 엄청나게 강한 왜구를. 왜구의 그 그룹이 얼마큼 강하냐면은 정성공이라고 들어요. 정성공이 누구냐면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고 명나라 유민들이 그 대만에도 흘러가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명나라를 왕조를 회복하겠다고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저기 중국의 남쪽으로 가서 그 한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해적으로 변신해서 무력을 만들어가지고서 명나라를 회복했다고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그때 가장 강성했던 리더가 정성공이에요. 정성공이 어디에 본부를 맨 처음에 두고 있었냐면 일본에 두고 있어요. 일본. 해적 집단이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대만으로 이제 그 본부를 옮기는데 몇십 년을 이제 그 명나라,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그 해적 집단의 규모가 얼마냐면 지금 그 연구에 의하면은 8만에서 9만 명이래요. 8만에서 9만. 그리고 배하며 그 무기의 그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조선시대 때 16세기, 17세기 조선의 군대가 전부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마봐 2만 명이 안 돼, 2만 명. 근데 얘네들 8만 명, 어마어마한 강한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를 대한다는 것이, 척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물론 이제 조선에 침략하는 예배구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크지가 않았지만은. 그래서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선에서 그 조그만 군대로 어떻게 그 해안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그 조선에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치시마한테는 그 공짜로 쌀을 주고 무역을 허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치지 않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일본은 더 크니까 어떻게든지 그 관리들을 파견해 가지고서 통신사 파견을 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거.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현실 일본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정책을 세워 가지고서 그 국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는 15세기 때는 그 찌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조선에서 살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삼포라고 하는데 지금 웅천, 그 제포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울산, 그 연포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포 세 군데서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서 조선에서 한 군데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그래서 외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런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고요. 이게 어제 제가 왜구들이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일본에서부터. 이 조선까지요. 조선을 친구 보세요. 이 왜구가. 이 16세기 중반에 일본에서 시작한 왜구들이 중국을 이제 완전히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명이 거의 뭐 아주 그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서 명이 이 왜구들을 척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손들고서 나중에 한 것이 뭐냐면은 무역을 허용해서 해외 무역을. 그것이 1567년에 이때까지는 중국에서 명나라에서는 이 바다를 전부 막았어요. 무역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왜구들이 무역하고 와가지고 치고 하니까 나중에 손든 게 뭐냐면은 그럼 이제부터 무역하고 한다고. 그런데 예의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일본은 안 돼. 일본하고는 무역을 허용을 안 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와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그 군사력이 엄청나게 셌어요, 사실은. 명나라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취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그런 그 조선의 쭉 그 역사가 있었고, 조선의 현실 상황은 뭐냐면은 조선 왕조의 그 지향 목표가 뭐겠습니까? 조선 왕조의 지향 목표는 왕조의 유지예요, 왕조. 이씨라는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서 존속을 하고 영속을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여기 다 종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인간들도 다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의 혈통, 이 왕조의 그 유지를 위해서 왕의 혈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씨 왕조의 이씨가 달아섬의 왕이 되면 조선은 그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의 혈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경쟁 세력을 통제하는 거. 그래가지고서 다른 놈이 자기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경을 보존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치면은 왕조가 넘어지니까. 이 세 가지가 조선의 국왕이 가장 중심적으로 힘을 들였던 가장 관심을 쏟았던 세 가지입니다. 애 못 나면 끝나요, 애 못 나면. 그래서 여자 많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그 중에서 고르고 멋쩍고 해가지고 혈통이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조선왕이 하는 그 결혼 생활은 그 공무라고, 공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라고, 공무라고. 그래서 조선왕의 그 모든 권력은 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선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핏줄을 위한 그 신성화, 핏줄을 위한 의례입니다, 의례. 그러니까 왕들이 하는 의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해요, 이게?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실용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그 천자들이 하는 일 중에 반 이상은 자기 혈통에 관한 신성화와 그거를 위한 제사예요. 아침부터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내부 세력을 보존하는 건데,
그다음에 누가 침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경의 보존이 이제 중요한데, 국경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 조선의 이제 그 국경을 치면 명나라하고 국경을 접한 건 요것밖에 없어요. 요 정도. 요거는 여진이에요. 여진족. 근데 명나라는 요만큼밖에 접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쭉 가서 밑으로 엄청 크잖아요. 명나라하고의 국경을 보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군사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엄청 큰 나라니까. 명나라하고의 국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외교예요. 외교를 통해서 국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가 조선에 있어서는 명과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명이 치면 끝장난다는 그 기본 전제가 있는 거죠. 명도 필요하면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진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흩어져 사는데 얘들이 각 국경을 건너와가지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와가지고서 뭐 약탈하고 뭐 말을 치는데, 근데 얘네는 아직까지 자기네가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좀 대적을 할 수 있었어요. 대적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힘드니까 달래는 거야. 야, 네가 치지 말라고. 얘네가 필요한 게 뭐예요? 얘네가 필요한 게 먹는 거하고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무역을 하게 해주고. 그 무역도 그냥 무조건 하게 해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형식을 차리는 거야. 조선에서 관직을 주고, 네가 조공을 조금 바치면 형식을 취하면 무역을 허용해주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쟤네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러 온다. 우리한테 복속돼 있다고.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군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대처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수탕을 못 해요. 이 바다를 건너가서, 이 강을 건너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데 합쳐져 가지고서 명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죠?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그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인구 100만이 중국 당시 명나라의 인구가 거의 2억 정도 되나가는데 2억을 가서 정복하고서 최상층 귀족이 돼가지고 청나라가 1912년까지 갔잖아요. 거의 3세기를 지배했어요, 중국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 이거 쯔시마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3세기 동안 지배했다.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런데 그 조선 사람들 얘네들 인간으로 안 봤어. 완전히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는 얘네들한테 안 해요. 내부적으로 오랑캐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오랑캐. 그러니까 요 국경을 지키는 것이 조선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뚫혀가지고 얘네들 끝까지 오면은 왕조가 무너지면은 이씨 왕조 없어지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이 밑쪽에 일본은 자기네끼리 흩어져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관심도 없고 아예. 근데 조선 와서 괴롭히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 쯔시마하고 요 다른 섬에서 와가지고 외구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조선은 군사력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타협을 찾은 것이 뭐냐면은 야 우리가 공짜로 쌀 줄 테니까 무역할 테니까 그냥 와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산에 땅을 떼어가지고서 건물도 져주고 살게 하고 무역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고서 쌀도 배를 실어 나눠서 주고 공짜로. 그렇지만 형식은 취해야 되니까 네가 조공을 좀 받자. 선불은 갖고 와라. 그래서 속국에서 종을 바치니까 그 은혜로 이걸 베푼다는 식으로. 그래서 남쪽 국경이 이제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조선 왕조는 그러니까 왕의 혈통 내부 통제는 뭐냐면 그 반란을 가장 두려운 게 반란인데 반란을 그 진압하는 건데 조선 군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반란 진압이에요. 국경이 아니에요. 조선 군대는 왕을 지키는 군대를 중앙군이라서 중앙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왕의 몸을 지키는 거, 궁성. 국경을 지키는 건 지방군이라 아주 엄청나게 천대했어요. 그러고서 요 지방군이 활동하는 요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이런 그 조치를 취해서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군대가 이 내부 반란에 조그만 낌새가 있으면 진압하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자비해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아주. 말 한마디 갖고 그냥 날아가는 수가 많아요. 말 한마디 갖고. 그래서 왕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왕조. 그렇게 왕조가 유지되는 것이 왕조의 최고의 목표예요. 목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 거는 관계없어요. 지금까지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텍스트 A, B, C까지 있는데 이거는 코리아, 저편,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맥락을 저희가 이제 알면은 아하, 왜 그러한 자기 인식을 했는지, 왜 자기 타자 인식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 A, 요 K, J, C가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어도 좋고, 이것이 어떤 그림이어도 좋고, 문학 작품이어도 좋고, 어떤 모임이어도 좋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락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맥락들을. 그 각각의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면 이 밑에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 사이, 이 전체를 맥락 지어주는 어떤 그 더 근본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이제 맥락이라고 할 때 이걸 X라고 하세요. X. 이 보편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는 인간 사이를 보편적인 맥락. 그러니까 A, B, C가 어떤 특정한 형상을 위한 1차적인 맥락. 제가 얘기했듯이 도자기가 있으면 도자기의 뭔가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이 있어요. 전쟁이 있으면 전쟁의 맥락이, 불교가 있으면 불교의 맥락이 있고, 종교, 국제, 그러니까 영웅, 군대, 뭐 다들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 맥락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더 밑으로 가면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것을 꿰뚫어 보는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괴물 같은 권력을 만들어 놓고 다수가 고통을 받는가? 그 중국의 왕조들을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잖아요. 거기서 가장 형편없는 인간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떻게 저런 그 인간들이 있을까? 그게 누구냐? 황제들이야, 황제들. 진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늘처럼 받들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어? 인간에서 가진 조금도 없어. 근데 그냥 거기 그 권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뭐 걔네가 무슨 1000명을 받았느니, 천자니 하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의 그 왕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인간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임진왜란 때 선조를 보면, 야, 되게 저런 인간 다 있을까, 이게. 어? 마찬가지예요. 시대의식.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이게? 근데 그래서 인간 역사를 보면 그런 괴물을 권력을 만들어 놓고서 다수가 고통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살아왔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제가 일본에서 그 중국 명나라 역사를 하는 선생인데 좀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그 고민한다고.
그래서 고통의 지배 구조, 고통의 권력, 국가 형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그 넓은 그 맥락적인 이해, 인간 행동, 인간의 심리, 사회 조직 구성, 국가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가면서 예컨대 아까 히데요시의 자타 인식이라 할지 조선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또 이해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인간의 생존, 사회, 국가의 존속 여기에서 전부 그 형성되는 것이 지식이고 이제 가치고 그다음에 뭐 사상이고 종교고 도덕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일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이 소위 이제 지식의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그 확장 생산인데 지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뭐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이제 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지식 학문의 생산 소비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인간의 학문의 역사예요. 학문의 역사인데 계몽 이전에는 그 우리가 보통 그 인문 사회과라고 하시는 것이 크게 세 분과로 나눴어요. 계몽 이전에는 미디벌 그 트리비움이라고 하죠. 그래머, 로직, 레토릭 이것이 그때 당시 학문의 분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문의 분과. 지금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쓴다면 레토릭 대학, 로직 대학, 그래머 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토릭은 아직까지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북미에서 예컨대 뭐 박사과정 학생들이 글을 좀 잘 쓰기 위해서 그 아주 그 좀 하이 레벨 수준의 문장 쓰는 그 세미나 과목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토릭이라고 불러요. 레토릭. 그 다음에 조금 자연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 분과로 나눴어요. 그게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리, 뮤직, 아스트로노미. 이 대수학, 기하학, 수학, 대수기하, 그 다음에 뮤직, 그 다음에 천문학 이렇게 이제. 근데 계몽 이후에 이런 그때까지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식을 재편을 했어요. 재편. 이성이 소위 신앙에서 해방이 되면서 재편이 된 것이 그때 탄생한 것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대별이 돼서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에도 물리과대학이라고 있었잖아요. 물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이 합쳐진 것이 물리과대학인데 이것이 계몽 이후에 서양의 학문, 지식의 그 추구의 틀을 그 만들어 온 기본 그 조직이에요. 시스템.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뭐 대학의 위기, 학문의 위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그런 그 논의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여태까지 그 캠퍼스도 다 모든 대학들 가보면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 세 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다 대학을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이 세 대학이 어디 가도 어느 대학 가도 되게 중간에 딱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요즘 특히 논의가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그 강하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 요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지식을 추구했던 것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맛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기된 질문들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너무나 전문화가 돼가지고 너무나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런 전문화에 길에서 보편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잃어가고 있다. 각자들 뭐 엄청나게 쪼개져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전부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목적이 상실된 것 같아요. 목적이. 이 보편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잃어가고 있다. 예컨대 그 자연과학에서도 뭐 각자 쫙 뭐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기후가 엄청나게 망가졌잖아요. 지구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다들 좀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 보여 이게. 이제 그에 대한 회의가 지금 학문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추구에 회의가 이제 제기가 돼 있고 보편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맥락도 유기성을 이루고 A, B, C도. 아까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런데 맥락 A, B, C가 있다랬잖아요. A, B도 지금 애매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애매해져 가고. 그 A도 B도 다 이렇게 따라서 딱 그 포착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너무나 쪼개지고 너무나 제각각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대학에서 오랫동안 시도했던 그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 학제적인 연구, 인터디시플리너리 어프로치. 바를 벗어나가지고 좀 통합적인 연구를 해보자고. 그다음에 에어리아 스타디스란 말이에요. 유럽을 전체를 놓고 한번 보자고. 아시아를 전체를 놓고 보자고. 그다음에 컬처럴 스타디스처럼 이 나라별로 쪼개거나 시대별로 쪼개거나 하지 말고 딱 그 하나를 모아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자고. 근데 이것도 지금은 많은 평가가 그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통합이 아닌 나열에 불과하다는 그런 반성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X를 지금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X 보편적인 맥락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까지의 보편적인 맥락을 제공해줬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을 생각하는데 칼 막스하고 그 막스 웨버예요. 막스 웨버. 이 두 사람 정도는 이 보편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틀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북미 갔을 때, 대학원에 갔을 때, 그, 전화했던 게 저걸 까먹었는데, 거의 1년 정도는 칼 막스하고 베버만 일으켰어요. 대학원 속에서. 너무 니네 쪼개져 있으니까 한번 통합해 보라고. 통합해 보라고.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그 회의가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이 지금 죽었느니, 학문이 그 뭐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분화의 길로 가서 상호 대화가 되잖아요. 상호 대화가. 그러면서 자기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컨텍스트 A가 여기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 버려 이게. 현상별로 다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현상별로. 이게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과 조선의 자기인식, 타자인식을 저희가 생각하고 할 때도 한 여기까지 요 밑에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그 되려면은 예컨대 맨 꼭대기에 있는 건 이그젠플이잖아요. 각 사례들이잖아요. 사례들, 사건들이고 어떤 물건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 맥락적인 이해가 이제 요구를 하면은 좀 더 구조적인 이해. 이를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요거를 통해서 요까지 가고 더 심화시켜서 밑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리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선순환시키면서 자기 이해의 그 영역을 이해의 유연을 넓히고 그 다음 심연을 그 깊이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이를 B의 맥락 속으로 나아가 X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또 시행착오를 그것에서 맥락들을 다듬고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이론이 그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연수와 같이 읽은 그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그 대안을 했더라고요. 지식 생산의 새로운 대안을 자기네들이 이제 모색하면서 칼리적 유니피케이션이야.
그 뭐 칼리지 유니피케이션이니까 무슨 통일교회 같기도 한데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칼리지 오브 휴머니티즈잖아요. 휴머니티즈. 칼리지 오브 소셜 사이언시스. 사회과학 대기잖아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칼리지 오브 통합, 액세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면 대학을 지식의 그 추구와 생산을 재조직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은 뭐냐면 특정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이해력. 그 다음에 액세스는 뭐냐면 자기네만의 이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처박하는 연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연구. 이게 특히 자연과학서만 이제 강조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는 다 뭐 갖고 해요, 이게. 다 나름대로 개념 갖고 하잖아요, 개념. 이 개념이라는 게 되게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되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라 할지, 주변에서 배운 거라 할지, 어떤 자기 사는 환경에서 그 고정된 거라 할지. 그 다음에 또 이걸 지키려고 하는 자기 그 방어 본능도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조금 단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 할지. 이런 개념을 깨는 거예요. 새롭게 개념을 구축한다. 그래서 칼리지 오브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점점 고착되어가는 이해, 인식, 사고방식, 새로운 해석과 확장,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편인데, 저는 대학에서 이제 국제관계사를 하는데 중국, 일본, 조선의 그 관계 아니에요. 대학원생들 수업도 그렇고 학부 학생들도 그런데 이 중국서 온 학생들 있잖아요. 중국 학생들을 제가 평가를 낮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우수한데 얘네들이 중국서 받았던 그 개념들 있잖아요. 개념들 요게 안 깨져요. 맨 처음 혼란을 겪는데 이 씻겨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데 근데 결국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학원생들이 북미에서 보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의대나 뭐 이런 데는 우수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각 분야에 다들 들어가 있죠. 인문학은 드뭅니다. 인문학은 드물어.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왜 그럴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안 씻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던 고정 생각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깨는 게.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수업, 역사할 때도 난 너한테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갖고 있는 역사를 보는 시해라 할지 이해가 여태까지 네가 그냥 일본에서 준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개념해가지고 이해하는 건데 내가 그런 걸 깨는 거라고. 다 부셔봐가지고서 쪼가리가 난 다음에 네가 다시 그걸 막아가지고 구축을 해가지고 너의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너의 이해 방식에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서 이해하는 거라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인문학이 적은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건데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존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깨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할 때 새로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조선의 자타인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KJ가 있고 요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요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죠. 그죠? 오히려 더 올라가가지고 개별화해서 분산화시키는 이제 경향이.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요 컨텍스트 X를 보는 거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파워, 마테리얼, 거버넌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뭐 여러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 공기도 물질이에요. 공기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 물질의
그 자기 한테 오는 몫이랄지 남한테 가는 몫이랄지 배분을 만들어주는 건 권력의 파워. 경제 파워일 수도 있고 정치 파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결해가지고서 돌아게 만드는 것이 거버넌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그 꿰뚫어보고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지고 나름대로 시야를 줬던 사람들이 그나마 칼 막스나 막스 웨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류가 배출했던 가장 위대한 인문사회 학자인 거죠. 그 사람들 넘어간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뭐 거의 집에서 그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3분화된 학문 속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있고 상호인식, 자가타인식이 있고 그 밑에 뜻이 말하는 메가지가 있지만은 요 셋의 그 상호작용 역할을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 따져 보면은 그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전망이 서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